위대한 책 뒤에는요, 종종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작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바로 책 사냥꾼인데요. 이 책을 쓴 존 힐버튼이라는 인물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책에 미친 사람들, 그들의 심리를 어쩜 이렇게 날카롭게 파헤쳤을까 감탄하게 되는데, 사실 그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작가 자신이 어떤 시련을 겪었고 또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 그 동력은 과연 뭘까요? 존 힐버튼에게 있어서 그건 다름 아닌 반발심이었습니다. 가족이 보낸 편지 한 통, 그 안에 담겨 있던 건 너는 결국 실패할 거야 라는 차가운 예언이었죠. 버튼 박사 같은 성격의 인물에게 그런 편지에 담긴 암묵적인 예언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는 욕망보다 더 강력한 분발의 동기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바로 그의 평생을 이끈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그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움직인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되어준 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책 너머의 인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의 삶을 지배했던 역경과 지성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그의 인생은 결코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럽고 때로는 잔혹하기까지 한 가족사 속에서 그의 인격이 만들어졌죠. 바로 격동의 유산입니다. 버튼의 외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곳은 그레놈의 영주였던 존 페이튼이 지배하는 말하자면 하나의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라는 사람은 겉보기엔 재능도 있고 외모도 준수했지만 그 내면에는 아주 기이하고 파괴적인 충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10년 동안 무려 10명의 아이를 낳다가 몸이 쇠약해졌고요.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관심 밖에서 정말로지 잔혹할 정도로 방치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환경 속에서 버튼의 어머니 메리 페이튼은 살아남아야 했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격렬한 성미와 강인한 생존 본능을 동시에 물려받게 된 겁니다. 이 문장은 그 집안의 비극,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버튼의 할아버지는 병든 아내에게 광적으로 집착하면서 세상 모든 것과 담을 쌓았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마저도 아내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방해하는 적으로 여겼죠. 그 결과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짐승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 잔혹행위. 과연 아이들에게 가족이란 또 애정이나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결국 아내의 죽음은 이 가장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슬픔은 광기가 되어버렸고 그는 모든 책임과 자식들을 내팽개친 채 런던으로 도망가 버렸죠. 하루아침에 버려진 수많은 아이들,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수단도 기댈 어른도 없었습니다. 버튼의 어머니 메리를 포함한 아이들은 바로 이 순간부터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잔혹한 세상을 헤쳐나가야만 했던 겁니다. 과연 피는 물보다 진했을까요? 메리는 아버지의 그 불같은 성미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그녀는 그 불을 파괴가 아닌 생존을 위한 에너지로 바꿔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책임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딸은 흩어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타고난 수완으로 가세를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남긴 광기의 잿더미 위에서 딸은 누구보다 강인하게 피어난 겁니다. 이런 환경을 딛고 일어선 버튼은 혹독한 북녘 에버딘에서 본격적인 단련을 시작합니다. 지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50년, 60년 전 에버딘 대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학문의 전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거친 야생에 가까웠다고 할까요? 대부분이 시골 출신 학생들이었고 그들의 투박하고 거친 태도가 캠퍼스를 지배했죠. 훗날 버튼이 속하게 될 세련된 문학계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곳에서 버튼은 책 속의 지식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 그 강인함을 뼈저리게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칠고 투박한 환경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스승 제임스 멜빈이었죠. 그는 이 거친 학생들 사이에서 선의 경쟁심과 순수한 지식에 대한 열의를 일깨워준 말하자면 지성의 등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훗날 버튼이 자신의 학문적 성취에 대해
온전히 빚을 졌다고 인정한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명뿐인 진정한 스승이었던 겁니다. 버튼은 평생토록 멜빈의 가르침을 아주 즐겁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멜빈은 메마르고 거친 땅과 같았던 에버딘에서 지적 호기심이라는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은 훗날 버튼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가 심어준 학문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버튼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뿌리였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학문적 어려움보다 더 큰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그의 야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튼의 청년기를 관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그 뜨거운 지적 야망을 가족이 그저 게으름으로 치부해버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버튼의 이 고통스러운 투쟁은 곧 도착할 한 통의 편지에서 그야말로 폭발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아들의 꿈을 짓밟는 가족 전체의 비난이에요. 가족들은 버튼이 그토록 혐오하는 그저 그런 판에 박힌 직업을 갖길 원했습니다. 심지어 이 편지는 할아버지의 말을 고모가 받아 적은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인 말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더 비겁하고 더 강력한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편지는 그의 열정을 게으르고 할 일 없는 상태라고 낙인 찍으며 시작합니다. 그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던 따분한 사무직을 그만둔 것을 대놓고 질책하는 거죠. 그들에게 학자의 길이라는 건 그저 현실 도피, 한가한 놀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야망은 그저 일하기 싫다는 투정으로 왜곡됩니다. 그의 내면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지적 열망을 가족들은 전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책상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과도 같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잔인한 최후 통첩이 날아옵니다. 아들을 그가 증오하는 사업에 밀어넣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가던 모든 재정적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 그를 사업에 종사시키지 않으면 나는 그녀에게 아주 작은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건 확실하다. 이건 사실상 아들의 꿈을 돈과 맞바꾸라는 어머니를 향한 냉혹한 거래 제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난한 어머니를 굶겨서 아들을 굴복시키려는 정말 비열한 협박이었죠. 하지만 메리는 그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인정을 받겠다고 아들의 영혼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의 믿음이 존 힐버튼의 인생을 구원한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갑옷과 가족에 대한 반발심이라는 칼을 품에 안고 버튼은 에든버러에서 마침내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에든버러에서 버튼은 지식에 대한 갈증을 미친 듯이 채워나갔습니다. 법과 철학, 특히 윌리엄 해밀턴 경의 수업에 깊이 빠져들었죠. 하지만 내면의 압박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억눌린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밤새도록 도시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문명화된 학자의 모습 뒤에 숨겨진 원시적인 야생인의 모습으로 내면의 폭풍을 잠재웠던 거죠. 이 격렬한 시간 속에서 그의 문학적 기반은 차곡차곡 아주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그냥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831년에 에든버러에 도착한 지 7년 만인 1838년, 그의 첫 주요 저작인 벤담 철학 입문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1849년에는 훗날 그의 아내가 최고작으로 꼽았던 정치 및 사회 경제학을 내놓죠. 게으르다고 비난받던 청년은 이제 세상이 주목하는 진지한 학자이자 작가로서 자신의 가치를 당당히 증명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그가 그토록 힘들게 싸워서 얻어낸 지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운 버튼은요, 이제 자신의 시선을 바로 그 구원의 원천이었던 책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투쟁은 그에게 문학의 세계와 그 핵심에 있는 책이라는 사물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하고도 깊이 있는 관점을 선물한 셈이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난 버튼은 이제 자신처럼 책 속에서 구원을 찾고 안식처를 찾고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책에 집착하고 수집하고 때로는 광적으로 책을 사랑하는 책 사냥꾼들. 그는 과연 그들의 영혼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흥미진진한 탐험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책을, 특히나 인간에 좀 기이하다 싶은 열정에 대한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글을 쓴 작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적 사냥꾼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이 그려내는 그 독특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그 세계를 만들어낸 존 힐버튼이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경험과 감정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사람이었는지 그 삶의 궤적을 한번 깊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존 힐버튼의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정작 주인공인 그 자신에게서 시작되지가 않아요. 바로 이 문장에 나오는 그의 외할아버지, 한 남자의 정말 비범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잔혹하다고 해야 할지 모를 그 집착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이 문장은 그냥 이런 가족사가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한 사람의 광적인 사랑이 어떻게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지, 그리고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버튼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싹을 키우게 됐는지를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서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존 힐버튼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여정은 그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던 아주 극적인 가족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에는 그의 외할아버지, 그랜덤의 영주가 버티고 서 있었죠. 존 페이튼. 참 모순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신사였지만 그의 내면은 오직 단 하나, 아내를 향한 사랑이라는 불길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랑이 너무나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아내의 건강이 나빠지자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듯 아내에게만 매달렸습니다. 심지어 아내와의 사랑의 증표인 10명의 자식들마저도 아내의 휴식을 방해하는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죠. 그의 이런 집착, 어딘가 처석 사냥꾼이 희귀한 책 한 권에 보이는 열정과 심리적으로 닮아있지 않나요? 다만 그 대상이 사람이었기에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치달았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서서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마치 한 남자의 지독한 집착이 연쇄 폭발을 일으킨 것처럼 순식간에 붕괴해버렸습니다. 아내를 향한 헌신은 곧바로 자녀들에 대한 완벽한 방치로 이어졌고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무서운 집착이 만들어낸 차가운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죠. 그는 모든 책임을 내팽개치고 런던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결국 10명의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부모의 보살핌도 안정적인 사랑도 없이 오직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격렬함이라는 그 감정적 유산 하나만 덜렁 가지고 세상에 내던져진 아이들의 삶을요. 그들이 물려받았다는 기이한 전통이라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랑하거나 아니면 증오하거나 모든 감정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성미 말이에요. 이런 혼돈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이 본능적인 투쟁은 훗날 존 힐버튼이 인간의 집착, 특히 책에 대한 그 집요한 사랑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혼돈 속에서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버튼의 어머니 메리예요. 그녀는 아버지의 광기와 방치라는 정말 최악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강인함과 아주 현실적인 생존 능력을 키워낸 인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법,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법을 본능적으로 터득한 거죠. 이 놀라운 생활력과 회복 탄력성, 이게 훗날 그녀의 아들 존 힐버튼이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학자로서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드디어 젊은 존 힐버튼에게로 옮겨옵니다. 그의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거치고 투박하기 짝이 없는 현실과 그 속에서 기적처럼 발견한 지식의 순수한 기쁨이라는 정말 극명한 대조가 펼쳐집니다. 이 한 문장에 버튼의 청년 시절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버튼은 자신의 대학 시절을 묘사한 북부대학에서의 삶이라는 책을 읽다가 너무 감동해서 소리내어 읽곤 했다고 해요. 그만큼 그에게 대학은 무슨 낭만적인 상아탑 같은 곳이 아니었던 거죠.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분투해야 하는 거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버튼이 처했던 환경의 이중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한편으로 대학은 뭐랄까 세련미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고립되고 거친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는 제임스 멜빔이라는 한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멜빈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버튼에게 라틴어라는 고전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고 지식을 탐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슴 뛰는 열정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치 거친 자갈밭에서 반짝이는 보석을 발견하는 기쁨. 이게 바로 버튼이 에버딘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버딘은 버튼에게 용광로나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것이 투박하고 불편하고 거친 환경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속에서 발견한 지식의 가치는 더욱 순수하고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훗날 그가 서적 사냥꾼에서 묘사하는 먼지 쌓인 서점 구석에서 희귀본을 발견하는 수집가의 그 희열은 아마 바로 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그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거친 세상 속에서 귀한 지식을 사냥하는 법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순수한 학문에 대한 열정은 곧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고귀한 학자가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훨씬 더 관습적이고 안정적이고 소위 성공한 길을 원했죠. 하지만 그 길은 버튼 자신에게는 지독히도 혐오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버튼은 인생의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이 간절히 가리키는 지적인 소명과 가족들이 강요하는 성공의 길, 즉 그가 뼛속까지 혐오했던 법률가의 길 사이에서 말이죠. 이건 단순한 진로 고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의 인생 첫 번째 투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의 어머니가 이 협박 편지를 아들에게 직접 건넸다는 사실이에요. 아들을 좌절시키려고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보아라. 세상은 너의 꿈을 이렇게 하찮게 여긴다. 이제 네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해 보여라. 하는 아주 혹독하지만 강력한 동기부여, 일종의 무언의 도전장을 내민 것이 아니었을까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차갑고 일방적인 비난으로요. 버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탐구하던 그 학문의 세계는 가족들의 눈에는 그저 아무런 생산성도 없는 게으름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의 열정은 이에 박히는커녕 가치 없는 것으로 매도당하고 만 거죠. 이어서 이모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 안정적이고 돈벌이가 되는 길을 제 발로 걷어차 버렸냐는 거죠. 그들의 세계관에서 버튼의 선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한 철부지의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지식이나 학문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가치는 애초에 그들의 관심사 밖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편지는 그 잔인한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나 조언이 아니었어요. 과부거 된 버튼의 어머니에게 보내던 생활비를 끊어버리겠다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아들의 그 헛된 꿈을 꺾지 않으면 당장 당신의 생대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어머니의 가장 약한 부분을 겨냥한 비열한 공격이었던 거죠. 이보다 더 잔인한 선택지가 있을까요? 어머니에게 아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삶을 살도록 강요하라는 것.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빈곤에 허덕이게 될 거라는 협박. 이것은 버튼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맞서 싸워야 할 거대한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그 험난한 혼돈을 헤쳐온 여성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여기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편에 섰습니다. 이 결정 하나가 버튼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놓게 되죠. 이제 그는 단순히 자신의 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 어머니의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강인한 독립심을 아주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침내 에든버러에 입성한 버튼. 이제 그는 정말로 온전히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무기라고는 오직 성실함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지성뿐이었죠. 에든버러에서 그의 잠재력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철학, 논리학, 역사, 법학, 경제학,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양의 지식을 흡수하고 또 생산해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가 얼마나 다재다능하고 성실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는 말 그대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가족들이 틀렸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건 타고난 재능만이 아니었어요. 이 혹독한 현실과 지적인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를 단련하는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기까지 한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평범함을 거부한 한 지식인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던 셈이죠. 그의 삶은 극단적인 활동과 극단적인 정지의 반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홀로 끝없이 걸으면서 육체적 에너지를 방출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거의 미동도 없이 책상에 앉아 직적인 노동에 몰두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습관이 마치 서로를 보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끝없이 걷는 모습은 고독한 서적사냥꾼이 희귀본을 찾아 도시를 헤매는 모습을, 밤샘 작업은 책의 세계에 완전히 몰입한 학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그는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서적사냥꾼의 두 가지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이 모든 실들을 하나로 엮어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소란스럽고 고독하며 또 극단적이었던 삶의 궤적이 과연 어떻게 한 권의 책, 서적 사냥꾼의 그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모든 경험들이 합쳐져서 존 힐버튼이라는 아주 독특한 관찰자가 탄생한 겁니다. 외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집착이라는 유전자는 그가 책 수집가들의 열정을 이해하게 했고,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은 세상의 편견에도 굴하지 않는 그들의 고독한 싸움에 공감하게 했습니다. 그는 외부인이면서 동시에 내부인이었던 거죠. 세상의 눈에는 그저 기인으로 보일 수 있는 서적 사냥꾼들의 내면을 그 자신 또한 평생에 걸쳐 비슷한 종류의 열정과 집착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존 힐버튼에게 서적 사냥꾼은 그냥 관찰하고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는 책 수집가들의 그 집요함 속에서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보여줬던 광적인 사랑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들의 고독한 탐구 속에서 춥고 배고팠던 에버딘 시절의 자기 자신을 보았으며, 세상의 몰이에 맞서는 그들의 모습에서 가족의 반대를 무릅썼던 청년 시절의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결국 서적 사냥꾼은 타인에 대한 책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체득한 인간의 열정과 집착에 대한 깊은 성찰이자 어쩌면 자기 고백과도 같은 그런 책이었던 셈입니다. 책 사냥꾼이라는 책, 그리고 그 책 뒤에 숨겨진 아주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인물, 바로 존 힐버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책 그 자체를 넘어서 이 책을 쓴 한 남자의 내면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와, 정말 충격적인 문장이죠? 이게 누구에 대한 묘사냐면요, 바로 존 힐버튼의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버튼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태어난 이 비범하고도 혹독했던 가족 환경을 먼저 들여다봐야만 해요. 이 한 문장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분위기를 벌써부터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존 힐버튼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시작점에는 슬픔이 광기로 변해버린 한 남자, 바로 그의 외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말 한 편의 비극 같아요. 버튼의 외할아버지 존 페이트는 스코틀랜드의 영주였어요. 아주 재능 있고 외모도 신사적인 그런 남자였죠. 아름다운 영국 여성과 결혼해서 10년 동안 자그마치 10명의 자녀를 뒀다고 하니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다복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그의 삶은요, 병든 아내에 대한 단 하나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헌신으로 규정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곧 끔찍한 집착이 되어버렸죠. 이 헌신적인 간호에는 아주 어두운 이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만 몰두한 나머지 세상 모든 것을 차단해버렸어요. 심지어 자신의 피를 나눈 자식들마저도 사랑하는 아내의 건강을 위협하는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박적인 사랑이 가족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씨앗이 된 겁니다. 결국 아내의 죽음은 그를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그는 모든 책임과 그 많던 자녀들을 전부 내팽개치고 집을 떠나버려요.
10명의 아이들은 한순간에 부모의 보살핌 하나 없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된 거죠. 이렇게 부모가 없는 텅 빈 공간 속에서 정말 놀랍게도 제대로 된 교육 한번 받아본 적 없던 버튼의 어머니, 메리가 전면에 나섭니다. 그녀는 타고난 강인함과 사업 수완으로 뿔뿔이 흩어질 뻔했던 가족을 지탱하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냈어요. 그녀의 놀라운 회복력과 지혜는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을 발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존 힐버튼 자신의 삶으로 넘어옵니다. 그의 인생 초반에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 바로 이 편지 한 통이었어요. 가족의 압박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글의 이모, 엠 페이튼이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게 가족 간에 오가는 편지라기보다는 거의 최후 통첩에 가까웠죠. 조카의 실직 상태를 질책하면서 이기적이고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고 있습니다. 협박은 아주 노골적이었어요. 아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직업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보내주던 재정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였죠. 아들의 미래와 어머니의 생계가 저울 위에 놓인 정말 잔인한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요, 버튼 같은 정신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 협박은 좌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는 꺾이는 대신에 이모의 이 잔인한 예언을 보기 좋게 한번 뒤엎어버리겠다는 열망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연료로 삼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역경이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든 셈입니다. 이 야망은 그가 에버딘에서 지내는 동안 훨씬 더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이 시기는 그에게 지적인 각성과 동시에 상당한 고난을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버튼은 자기 학창 시절에 대해 좋은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제임스 멜빈만큼은 평생 깊이 존경했습니다. 멜빈은 그의 학문적 삶의 기초가 된 라틴어 실력을 다져준 스승이었고요. 버튼은 훗날에도 그 독특한 교수법을 떠올리면서 기뻐하곤 했습니다. 반면에 에버딘 대학교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거칠고 힘든 삶 그 자체로 기억됐죠. 당시 에버딘 대학의 환경은 세련된 예법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시골이나 고원주대에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의 태도는 거칠고 좀 투박했죠. 도시 출신 학생들의 세련된 모습과는 확연히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런 환경이 역설적으로 버튼의 강인한 성격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훗날 에든버러로 옮긴 뒤에는 그의 지적 탐구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는 당대의 저명한 철학자였던 윌리엄 해밀턴 경 밑에서 공부하면서 두각을 나타냈고요. 심지어 해밀턴 경의 후임 교수 후보로 거론될 정도였다고 하니 대단하죠. 자, 이렇게 버튼이 문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의 삶은 아주 특이하고 엄격한 습관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학자로서의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의 하루 일과는요,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진한 차와 좀 기묘한 휴식 방법으로 유지되는 완벽한 야행성 생활이었죠. 저녁에는 일단 가족과 시간을 좀 보내요. 그러고 나서는 정신적 휴식을 취한다면서 흥미진진한 소설을 한 20분 정도 읽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동이 틀 때까지 밤샘 작업에 몰두하는 게 그의 일상이었어요. 버튼의 성격은 한마디로 모순덩어리였습니다. 그는 밤새 책상에 앉아 작업하는 학자였지만 동시에 날씨를 가리지 않고 밤새도록 걷는 걸 즐겼어요. 자극적인 소설을 찾아 읽으면서도 한자 한자 음미하듯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천천히 읽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거의 모든 사회적 교류를 끊고 오직 가족에게만 의지하는 은둔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둔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버튼의 삶은 흥미로운 여행과 기묘한 취미,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모습이 존재했던 거죠. 그의 여행 편지들을 보면요, 무미건조하면서도 위트가 넘치고 또 관찰력이 예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레인이라는 이름의 교구에서 나눈 이 짧은 대화는 비를 뜻하는 영어 단어 레인을 떠올리게 하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당시의 그 음울한 풍경을 재치 있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 크레이그 하우스는 종종 저명 인사들의 임시 피난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글쓰기보다는 탐험에 훨씬 더 능숙했던 스피크 대위가 그의 집에서 책 집필에 고군분투했던 일화는 아주 유명해요. 버튼의 집이 당대 지성인들의 교류 정서였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는 취미생활조차도 집필 작업처럼 아주 체계적이고 열정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특정 종류의 돌을 찾기 위한 그의 지질학적 탐사가 아주 좋은 예인데요. 그는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농부들과 어울려서 단서를 얻은 다음에 직접 현장을 배회하면서 목표를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돌을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깨트려서 가져오는 그야말로 하나의 완벽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리고 이 모험담은 나중에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멋진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또 다른 재능, 이야기꾼으로서의 면모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가 구사하는 에버딘 억양의 독특한 운율과 억양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해요. 그의 정체성이 그의 젊은 시절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버튼의 삶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마지막 몇 년에 다다랐습니다. 이 시기는 아주 충격적인 결정과 쇠약해진 건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말년을 관통하는 중심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질문입니다. 평생에 걸쳐 수집한 책사냥꾼의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자신의 서재를 스스로 처분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정은 정말 갑작스럽고 단호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필생의 역작을 완성한 바로 직후에 내려진 결정이라 더욱더 미스테리하죠. 평생의 열정이 담긴 결과물을 내놓자마자 그 열정의 원천이었던 서재를 없애버리다니요. 혹시 그의 위대한 작업이 끝나자 모든 것이 공허해진 걸까요? 아니면 책사냥꾼으로서의 여정이 마침내 끝났다는 그 자신만의 선언이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투병은 길었지만 고통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마는 그의 그 날카로운 성격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는 온화한 환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의 마지막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의 삶과 그의 저서, 책사냥꾼을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관찰하고 분류하는데 탁월한 정신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그의 삶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책에서 묘사하는 강박적인 수집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내에게 집착했던 외할아버지의 광기를 엿볼 수 있죠. 또 다양한 애서가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대목에서는 어미돌을 찾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을 탐사하던 그의 집요함이 느껴집니다. 버튼의 혹독한 유년기,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던 청년기, 그리고 기이한 습관으로 가득했던 학자로서의 삶은 그저 그의 배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특히 책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만의 독특한 렌즈, 그 자체였던 겁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종류의 열정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취미와 집착,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칙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그냥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책을 소유하고 모으고 심지어는 거의 숭배하는 수준에 이르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죠. 대체 무엇이 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뭐랄까 스스로를 올가매는 약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수집가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책 사냥꾼을 움직이는 그 독특하고 강력한 욕망, 그게 대체 뭔지 말이죠. 사랑이 집착으로, 열정이 약점으로 변해가는 그 기묘한 과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물들을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애서광, 영어로는 비블리오매니아라고 하죠. 보통 광자가 붙으면 뭔가 병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책에서는 이걸 치료해야 할 광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따뜻하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덕의 편에 기운 실패라고 해요. 참 멋진 표현이죠. 이건 내가 당신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호기심과 연민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일종의 선언 같은 겁니다. 저자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걸 약점이라고 딱 규정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고쳐야 할 것으로 보게 되니까요.
저자는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인데 하면서 조심스럽게 동료 수집가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처럼 글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화랑의 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 볼까요? 여기엔 수집 세계의 완전히 다른 두 극단을 보여주는 두 사람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애서광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얼마나 다른 얼굴들이 숨어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초상화의 주인공은 매도우 부주교입니다. 이 사람의 열정은 책의 내용이 아니라 오로지 사냥하고 손에 넣는 그 행위 자체에만 있었어요. 책을 사랑하긴 했는데 그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매도우 부주교의 삶, 이건 뭐 정말 기행의 연속 그 자체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던 나중에 어떻게 되던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저 책을 가져야겠다. 이 욕망 하나에만 이끌리는 거죠. 오죽하면 가족들이 이분을 찾으려고 늘 가던 선술집이나 도박장을 헤매고 다녔을까요? 이미 집착이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그의 서재는요, 지식을 쌓아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정복한 책들을 쌓아둔 거대한 창고,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난장판 속에서도 어디에 무슨 책이 있는지 본능적으로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마구잡이로 모은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이상한 질서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바로 이 숫자 372. 이게 부주교의 충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런던에 딱 한 번 갔는데 희귀 성경을 무려 372권이나 사들인 거예요. 마차 한 대를 가득 채울 양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가진 돈은 몽땅 다 써버렸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수집이 아니에요. 그냥 통제 불가능한 욕망이 터져 나온 거죠. 이 일화가 정말 그의 수집이 얼마나 우프고 비극적인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서재가 너무 크고 엉망진창이라서 정작 주인인 자기가 자기 책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 말도 안 되죠? 수만 권의 책을 가졌는데 정작 읽고 싶은 책 한 권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기 내 책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소유라는 게 대체 뭘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자, 이번엔 매도우 부주교와는 정반대의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피츠패트릭 스마트. 이 사람은 자기만의 독특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서재를 만든 사람입니다. 피츠패트릭의 서재는요, 어떤 기준으로도 분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서재 자체가 분류 불가능한 그의 개성 그 자체였거든요. 유일한 분류 기준은 피츠패트릭의 관심사 딱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비극적인 가족의 역사라든가 좀 이상한 형사 재판 기록 같은, 남들이 보면 이런 걸 왜 모아? 싶은 것들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옷차림 좀 보세요. 이건 그냥 옛날 물건을 모으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아예 과거의 한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박물관이었던 셈이죠. 이 묘사가 정말 생생하죠. 피츠패트릭 스마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마저 하나의 완벽한 박물관 전시품으로 만들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마치 지나간 시대에 살던 사람이 그대로 박제되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수집품이었던 셈이죠. 자, 그러니까 딱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 같죠? 한쪽에는 닥치는 대로 모든 걸 모으는 축적과 매도 부주교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미 있는 것들을 골라 모으는 큐레이터, 피츠패트릭 스마트가 있습니다. 한 명은 양으로, 다른 한 명은 의미로 자기 세계를 만든 거예요. 둘 다 엄청난 애서광이라는 점은 똑같은데 그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다른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수집가가 축적가도 아니고 큐레이터도 아니라면요. 말 그대로 책이 만들어낸 지적인 혼돈에 자기 인생 전체가 먹혀버린 사람이라면 그건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파파베리우스라는 인물에게로 향합니다. 저자가 유명한 수필가 토마스 드퀸시에게 붙여준 별명인데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책과 종이의 바다에 빠져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천재였습니다. 이 파파베리우스라는 인물은요, 앞에서 본 두 사람과는 또 차원이 다른 책 사냥꾼입니다. 이 사람은 책이라는 물건 자체에 집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책의 내용, 그 지식에 너무 깊이 빠져든 나머지 책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게 그냥 뒤죽박죽 혼돈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의 집은 서재가 아니라 지식이 물리적인 형태로 폭발해버린 재난 현장 같았다고나 할까요? 정치경제학의 대가인데 자기 돈 관리는 하나도 못됐다는 사실,
이것만 봐도 그의 지성이 현실 세계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정말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이 50파운드 지폐 이야기는요, 그가 현실 감각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가 와보니까 당장 쓸 몇 푼이 없어서 쫄쫄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온갖 종이, 편지, 메모가 가득한 통을 막 뒤지기 시작해요. 한참을 뒤지더니 의기양양하게 구겨진 종이 하나를 딱 꺼내는데 그걸 펴보니까 글쎄 50파운드짜리 지폐였던 겁니다. 엄청난 거금이 잡동사니 속에 묻혀 있었던 거죠. 그에게 50파운드는 그냥 다른 종이 쪼가리랑 똑같았던 거예요. 아, 정말 천재성과 현실 감각의 부재가 한 사람 안에 어떻게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지 참 극적으로 보여주죠. 하지만 이런 흥미로운 기인들의 이야기가 마냥 즐겁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런 집착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거든요. 자, 이제 책사냥꾼의 세계가 품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 지식인들의 세계를 가르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기준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건 뭐 학위나 명성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기본적인 행동에 관한 거예요. 이게 그냥 빌린 물건은 돌려주자 같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식의 순환, 그리고 학자나 독자 같은 지식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을 빌려가서 안 돌려주는 건 단순히 책 한 권을 꿀꺽한 걸 넘어서 우리 모두의 자산인 지식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아주 이기적인 행위라는 거죠. 저자가 이 상실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전집에서 책 한 권이 빠진 걸 뭐라고 비유하냐면 뽑아낸 앞니처럼 빈자리를 남긴다고 해요. 와, 정말 강렬하죠?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보기 흉한 흉터를 남기는 훼손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세트를 갖추려는 수집가에게 이보다 더 끔찍한 비유가 또 있을까요? 결국 책을 향한 열정, 이 책 사냥이라는 게 나름의 고귀한 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도덕적인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뭐냐? 바로 자신의 열정이 남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것. 여기까지, 더는 안 돼.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모든 수집가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경계선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과거의 인물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게 오늘날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책 사냥꾼들의 그 뜨거운 열정, 지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읽지도 않을 보물을 그저 쌓아두기만 했던 축적가, 매도우 부주교를 만났고요. 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해 못하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었던 큐레이터, 피츠패트릭 스마트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무게에 깔려 허우적댔던 천재, 파파베리우스의 삶도 엿봤죠? 이 사람들 모두 뭔가를 모으고 정리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깊은 욕망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먼지 쌓인 책 더미 대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파일과 플레이하지 않은 게임으로 가득 찬 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를 끌어안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술은 바뀌었지만 뭔가를 소유하려는 그 인간적인 약점, 그 본질은 그대로인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형태만 조금 다른 21세기의 매도우 부주교일 수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여러분의 책장에는 얼마나 많은 잠자는 보물들이 있나요? 책을 향한 열정,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책을 사모으는 취미를 넘어서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기도 하는 아주 강렬한 끌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 책사냥꾼이 바로 그 세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는데요. 이 책은 희귀본을 싸게 구하는 법이나 서재 정리 노하우 같은 걸 알려주진 않아요. 대신에 책이라는 사물의 영혼을 온통 빼앗겨버린 혹은 책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가는 때로는 현미경처럼 날카롭게, 때로는 아주 애정이 듬뿍 담긴 연필로 스케치하듯이 이 책 수집가라는 아주 특별한 종족의 기벽과 열정, 그리고 그 눈부신 열정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약점까지 정말 섬세하게 포착해내고 있죠.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아주 강렬하고 시적인 문장으로 그 막을 엽니다. 작가는 시작부터 우리를 미스터리한 분위기 속으로 그냥 단숨에 끌어당기죠. 눈부시면서도 섬뜩한 유령.
이 서로 맞지 않는 듯한 표현이야말로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인물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왜 눈부실까요? 아마도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지성 때문이겠죠. 그럼 왜 섬뜩할까요? 글쎄요, 아마 그 지성에 너무 깊이 파묻힌 나머지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버린 모습 때문 아닐까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뭔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경이롭지만 동시에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되겠구나 하는 예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파파베리우스. 양귀비를 뜻하는 라틴어 파파베레에서 따온 이 이름은 그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었던 아편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그의 초상을 더욱 짙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재를 떠도는 유령 파파베리우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이 인물은요, 19세기 영국의 작가 토머스 드퀸시를 모델로 하고 있어요. 작가는 드퀸시라는 실존 인물 위에 파파베리우스라는 얇은 베일을 씌워서 그냥 한 개인의 특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책 사냥꾼이라는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만들어낸 거죠. 토머스 드퀸시 하면 어느 영국인 아편 중독자의 고백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이었고 문학과 철학 그리고 약물에 대한 끝없는 탐닉으로 가득 찬 뭐랄까 거대한 미군 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대한 사랑이 현실의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린 궁극의 책 사냥꾼을 그려내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모델은 없었던 셈입니다. 네, 파파베리우스는 책 사냥이라는 본능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대부분에게 책은 현실의 일부이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쉴 수 있게 해주는 안식처잖아요. 그런데 파파베리우스한테는 그 순서가 아주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그에게 현실 세계란 책 속에 있는 저 장엄한 아이디어와 심오한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뭔가 희미하고 불완전한 복사본 같은 거였죠. 식사, 잠, 돈 관리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삶의 활동들은 그에게는 그저 성가신 방해물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현실 도피와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오히려 책의 세계가 그의 유일한 진짜 현실이었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계야말로 그가 잠시 들렀다가는 이질적인 공간이었던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작가가 그려내는 파파베리우스의 세밀한 초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존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바로 모순일 겁니다. 그의 내면과 외면, 정신과 육체는 마치 서로 다른 우주에서 온 것처럼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랐고 그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 속에서 아주 기이하고도 슬픈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먼저 그의 겉모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작가는 파파베리우스의 몸을 그 거대한 지성을 위태위태하게 담고 있는 아주 연약하고 방치된 그릇으로 묘사합니다. 마치 너무 뜨거운 불꽃을 담은 등잔이 그 열을 이기지 못하고 그을리고 녹아내리는 것처럼요. 그의 육체는 쉴 새 없이 타오르는 그 정신의 무게에 짓눌려서 완전히 쇠락해버린 듯 보였습니다. 옷차림은 계절과 장소에 전혀 맞지 않았고 자세는 늘 구부정했죠. 그래서 그를 본 사람들은 다들 저 사람 방금 아주 길고 험난한 여행에서 돌아왔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이 책에 나오는 묘사인데요. 그의 모습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였는지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죠. 총에 맞아 박제된 것 같다. 여러분, 이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옷을 못 입는다거나 초췌하다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생명력이 완전히 거세된 그냥 움직이는 전시품, 관찰 대상처럼 보였다는 뜻이거든요. 그의 존재 자체가 평범한 일상의 흐름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는 걸 이보다 더 강렬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허물어져가는 겉모습만 보고 그를 섣불리 판단했던 사람들은요, 이내 엄청난 경탄과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입으려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부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바로 그의 정신이 뿜어내는 그 놀라운 힘과 수정처럼 맑은 명료함이었습니다. 그의 대화는 그 어떤 막힘도 흐릿함도 없이 맑고 청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비유는 그의 지성에 가진 특성을 정말 완벽하게 포착해냅니다. 하일랜드의 샘물, 이건 인공적으로 정제된 물이 아니잖아요. 태초의 순수함과 차가운 생명력을 간직한 자연 그 자체죠. 그의 지성 또한 꼭 그랬습니다. 아까 말한 그 박제된 듯한 외모와는 정반대로 그의 정신은 가장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력 넘치는 생물 같았어요. 날카롭게 벼려진 논리가 대화의 뼈대를 단단히 잡고 그 위를 흐르는 시적인 언어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혼돈의 외면 속에 이토록 완벽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던 거죠. 그의 기이함은 일상 습관에서도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는 스스로 식물성 연고라는 좀 기묘한 이름을 붙인 아편팅쿠로 허기를 달랬다고 해요. 식사 시간이라는 사회적인 약속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요. 편안한 침대 대신에 사방에 산더미처럼 쌓인 책더미에 둘러싸여서 바닥에 눕는 걸 가장 큰 안식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책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요새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요. 당신은 누구이며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같은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단 한 번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가 무언가를 숨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에 불가능한 차원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제 파파베리우스라는 인물의 특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현실 세계의 실용적인 문제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완벽하게 무능했는지를 보여주는 유쾌하면서도 어딘가 서글픈 한편의 희극 같아요.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파파베리우스라는 인물이 가진 가장 큰 아이러니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화폐의 가치나 시장의 원리 같은 추상적인 경제 이론에 대해서는 당대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이었어요. 아마 돈의 본질에 대해 누구보다 심오한 글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주머니에 든 동전 몇 푼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했죠. 이 극단적인 이론과 실제의 괴리는 우리에게 안다는 것, 즉 지식이란 무엇이고 또 현명하게 산다는 것, 즉 지혜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따라가 볼까요? 어느 날 한 친구가 궁핍해 보이는 파파베리우스에게 7실링 6펜스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적은 돈을 빌려줍니다. 며칠 뒤에 빚을 갚겠다며 나타난 파파베리우스는 온갖 문학적 메모와 철학적 단상, 정체를 알 수 없는 종이 조각으로 가득 찬 주머니를 한참이나 뒤적이기 시작해요. 친구가 이걸 보고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그만두라고 말하려는 바로 그 찰나, 마침내 그가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먼지와 함께 잔뜩 구겨져 있던 50파운드짜리 고액권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죠. 이 광경을 본 친구는 순간 섬뜩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만약 내가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고 이 50파운드를 그냥 받았다면 그는 자기가 얼마를 줬는지,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일을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 일화 뒤에 이어지는 책의 문장은 이 이야기의 교훈을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반드시 실질적인 지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통찰이죠. 파파베리우스의 사례는 한 분야의 위대한 천재가 다른 분야에서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서툴 수 있다는 인간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에게 지식을 쌓는 것만큼이나 그 지식을 현실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파파베리우스라는 아주 특별하고 극단적인 인물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훨씬 더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초점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빌려준 책을 돌려주지 않는 애서가들 사이에 아주 오래된 죄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파파베리우스의 그 거대한 망각과 책을 빌려간 사람이 보이는 그 소소한 망각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파파베리우스가 50파운드 지폐를 잊은 건 순수한 혼돈과 현실 감각의 부재에서 비롯된 거의 신적인 건망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친구에게 빌린 책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어떨까요? 그건 종종 소유욕이나 태만함 혹은 상대방의 관대함에 대한 기대로부터 비롯되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어쩌면 고의에 가까운 망각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날카롭고 유머러스한 문장으로 인류를 딱 두 부류로 나눠버립니다. 빌린 책을 돌려주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 간단 명료한 분류법은 책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릎을 탁 치며 공감할 만한 진실을 담고 있죠.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빌려주고 아직 못 받은 책과 그 친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반대로 아차, 내가 아직 안 돌려준 책이 책장 어딘가 있진 않나? 하고 뜨끔하게 되죠. 작가는 책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뽑혀나간 앞니. 여러분의 책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끼는 작가의 전집이 가지런히 꽂혀 있는데 그중 한 권이 쏙 빠져 있는 그 공간, 그건 그냥 빈자리가 아니죠. 전체의 완결성을 해치고 볼 때마다 신경 쓰이고 활짝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어색한 구멍과도 같습니다. 그 빈자리는 사라진 책의 가치, 그 이상의 상실감과 배신감을 상징하는 마음의 상처인 셈입니다. 책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변명과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빌렸었나? 라면서 금시초문인 척 발뺌을 하죠. 증거를 들이대면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척합니다. 그러다가는 그 책 진짜 좋더라. 너 덕분에 잘 읽었어. 라면서 마치 책을 선물 받은 것처럼 화제를 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책을 마치 자기 것이냥 다른 친구에게 또 빌려주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책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의 무력감과 절망감을 아주 생생하게 포착합니다. 당신은 책장에 있는 그 뽑혀나간 앞니를 볼 때마다 속이 쓰리죠. 용기를 내서 책을 돌려달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미안. 지금 당장은 없는데 꼭 찾아볼게. 하지만 그 찾아보겠다는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않죠.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이 어지럽다는 핑계로 당신의 정당한 요구를 끝없이 미룹니다. 결국 당신은 친구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독촉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혼돈과 죄악의 세계에서 진정한 책 애호가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단순히 책을 소유하는 욕심을 넘어서 책을 대하는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 성찰해 봅니다. 책을 많이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책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양심을 갖추는 것이겠죠. 작가는 위대한 수집가의 모범으로 월터 스콧의 소설 골동품 수집가에 나오는 조나단 올덴버기라는 인물을 제시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수집가지만 동시에 자신의 열정이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알고 다른 사람의 수집품을 존중할 줄 압니다. 진정한 수집가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탐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느냐로 증명된다는 것을 그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야말로 작가가 책 사냥꾼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책 수집은 분명 고귀하고 지적인 열정이지만 동시에 소유욕, 질투, 심지어는 절도와 같은 도덕적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애서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에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더는 안 된다. 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무분별한 수집관과 존경받는 애서가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19세기에 쓰인 이 책의 지혜를 거울 삼아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책장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그곳에 원래 주인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책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책장 한가운데 누군가의 망각 때문에 생긴 뽑혀나간 앞니 같은 빈 공간을 보면서 남몰래 한숨 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책이라는 이 작은 사물을 통해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책에 대한 사랑이 한 사람의 조용하고 은밀한 취미를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아주 열정적인 공개 무대로 펼쳐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서 책이라는 물건 그 자체에 깃든 역사와 가치를 거의 숭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났죠.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들, 역사상 최초의 수집가들, 바로 책 사냥꾼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1812년에 열렸던 한 전설적인 경매를 두고 훗날의 역사가는 바로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유명한 워털로 전투가 당대 유럽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것처럼 이 경매 역시 책 수집의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은 정말 거대하고도 결정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 경매가 어떻게 책의 역사를 뒤흔들었는지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드라마의 시작에는 한 사람이 있죠. 이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에는 록스버러 3대 공작 존 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책과 함께 보낸 사람이었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게 된 건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엄청난 서재가 세상에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젊은 시절 이 록스버러 공작은 훗날 영국의 왕비가 되는 샬럿 왕비의 언니와 정말 뜨거운 사랑에 빠져서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왕실의 아주 복잡한 정치적인 계산과 거센 반대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 비극적인 사랑을 이룬 후에 공작은 세상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울 수 없었던 거대한 열정과 헌신을 전부 오롯이 책으로 옮겨온 거죠. 그러니까 그의 서재는 한 남자의 깨진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피난처였던 셈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열정을 그냥 책을 좋아한다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비블리오 마니아, 우리 말로는 서지광이라고 불렀죠. 이게 그냥 책의 내용을 즐기는 애서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서지광은 책의 내용보다는 그 물성, 그러니까 종이의 질감이라든지 활자의 모양, 제본의 상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책이 어떤 사람들의 손을 거쳐왔는지 그 역사를 광적으로 탐닉하는 열병과 같은 거였어요. 완벽한 상태의 희귀본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정말이지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는 그야말로 광기 어린 열정이었던 거죠. 공작이 평생을 바쳐서 모은 수만 권의 책이 런던의 경매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영국 전역이 그야말로 들썩했습니다. 당대의 귀족들, 산업혁명으로 떠오른 신흥 부자들, 학자들이 저마다 최고의 책을 차지하기 위해서 런던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죠. 이 경매는 무려 42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 행사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안목과 재력, 그리고 책에 대한 열정을 겨루는 거대한 축제이자 동시에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도 이 전쟁을 이끄는 두 명의 총사령관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당대 최고의 서재를 소유한 모두의 존경을 받던 스펜서 백작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위대한 컬렉션의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기 위해 이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젊고 야심만만한 블램퍼드 후작이었죠. 그는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이 수집계에 자신의 등장을 아주 화려하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말하자면 구시대의 명예와 신흥 세력의 야망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이 42일간의 기나긴 전쟁에서 모두가 차지하고 싶어 했던 단 하나의 성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1471년 베네치아에서 크리스토퍼 발다르퍼라는 인쇄업자가 찍어낸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초판본이었죠. 이 책이 왜 그렇게 특별했냐면요. 인쇄술 초창기의 걸작이라는 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 한 페이지의 손실도 없이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현존하는 유일한 판본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었어요. 인쇄술 역사에 살아있는 화석이자 그 자체로 완벽한 예술작품이었던 겁니다. 마침내 운명의 그날, 데카메론이 경매대에 오르는 날이 밝았습니다. 경매장은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곧 펼쳐질 역사의 한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숨을 죽였죠. 경매사의 입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입찰은 100파운드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시작과 동시에 순식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죠. 여러 경쟁자들이 앞다투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고 장내의 온도는 그야말로 빠르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격은 500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당시 숙련된 장인이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만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지간한 수집가들은 전부 경매에서 떨어져 나갔고 이제 싸움은 진정한 거인들의 영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가격이 마침내 1000파운드 선을 돌파하자 장내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책 한 권이 가질 수 있는 가치의 상한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걸 구경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는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가격은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 올라서 2000파운드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경매장은 이제 경악에 가까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오직 두 사람, 스펜서 백작과 블램퍼드 후작, 정확히는 그들의 대리인만이 남아서 서로를 노려보며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스펜서 백작 측이 2250파운드를 부르자 블랜드퍼드 후작 측이 마치 마지막 일격을 가하듯이 10파운드를 더 얹어서 2260파운드를 불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마침내 경매사의 망치가 내려쳐졌습니다. 승자는 블랜드퍼드 후작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책이 탄생하는 순간 경매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책 한 권이 비싸게 팔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책 수집이라는 행위가 더 이상 일부 괴짜들의 이상한 취미가 아니라 부와 명예 그리고 지성을 겨루는 아주 당당한 문화적 행위라는 것을 세상에 선언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치열했던 전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정말 놀랍게도 이 뜨거운 경쟁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우정이 피어났습니다. 어제의 적이었던 이들이 책이라는 공통의 열정 아래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데카메론 경매가 있었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 후, 그날의 승자와 패자를 포함한 18명의 서지광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열정을 확인하고 축하하면서 이 기념비적인 만남을 정기적인 모임으로 만들자고 뜻을 모았죠. 이렇게 치열한 경쟁은 끈끈한 형제애로 변모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세계 최초의 북클럽인 록스버러 클럽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배 순서는 록스버러 클럽의 정신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 록스버러 공작을 기리고, 둘째로 위대한 인쇄술의 선구자들에게 경의를 표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광기라고 부르는 바로 자신들의 열정, 서지광의 대의를 위하여 건배했습니다. 여기에는 진지한 학문적 탐구 정신과 함께 자신들의 남다른 열정에 대한 유머러스한 자부심이 아주 멋지게 담겨 있었던 겁니다. 룩스버러 클럽의 탄생은 그냥 특별한 사람들끼리의 모임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거대한 문화운동을 촉발시킨 작지만 아주 강력한 불꽃이었습니다. 록스버러 클럽의 성공에 영감을 받아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유명한 소설가 월터 스콧 경의 주도로 베너타인 클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글래스고의 메이틀랜드 클럽, 에버딘의 스팔딩 클럽 등 영국 각지에서 비슷한 성격의 클럽들이 마치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죠. 이들은 각자 자기 지역에 잊혀진 역사와 문학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클럽들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은 단순히 책을 모으고 친목을 다지는 걸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바로 잊힐 위기에 처한 고문서나 희귀 필사본을 발굴해서 책으로 인수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귀한 책이 불이라도 나거나 사고로 사라지면 영원히 끝이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클럽 회원들을 위한 소량의 한정판을 제작해서 그 명맥을 이어나가게 한 거죠. 그들은 아마추어 역사가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의 수호자들이었던 셈입니다. 이 클럽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개성만큼이나 아주 다채로운 색깔을 띄었습니다. 학자, 시인, 변호사, 귀족 등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쳤고요. 때로는 역사의 길이 남을 기이하고 재미있는 일화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아마 잉글랜드 북부 더럼 지역의 위대한 역사가였던 로버트 서티스라는 사람일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과거를 사랑하고 존중했지만 동시에 그 엄청난 지식을 이용해서 당대 최고의 전문가를 상대로 아주 유쾌한 장난을 칠 만큼 짓궂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던 인물이었죠. 서티스는 스코틀랜드 국경지방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옛날 민요, 이른바 변방 발라드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마치 수백 년 전의 시인이 쓴 것처럼 완벽한 스타일의 발라드를 직접 창작해냈어요. 그냥 시만 쓴 게 아니라 마치 실제 역사 연구처럼 그럴듯한 인물과 지명에 대한 각주까지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구도 그가 만든 가짜 각주 중 하나죠. 정말 감쪽 같지 않나요? 서티스는 이 가짜 발라드를 당대 최고의 소설가이자 변방 발라드 연구의 최고 권위자였던 월터 스콧 경에게 보냈습니다. 스콧 경은 이 위대한 발견에 열광하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품이라고 극찬했고 자기가 편집하던 민요집에 아주 자랑스럽게 수록했죠. 서티스는 이 엄청난 비밀을 평생 무덤까지 가져갔고 그가 죽은 뒤에야 친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악의적인 사기가 아니었어요. 과거의 정신을 너무나 완벽하게 이해했기에 스스로 과거의 일부를 창조해낼 수 있었던 한 위대한 학자의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 지적인 장난이었던 겁니다. 이 초창기 책사냥꾼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손쉽게 복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시대에 하나의 물질적인 대상에 깃든 유일무이한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그들의 열정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책이 단순한 정보의 묶음이 아니라 역사와 열정, 그리고 한 인간의 이야기가 담긴 신성한 유물이었던 시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자, 오늘은요. 책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담긴 한 권의 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19세기에 그저 몇몇 사람들의 고독한 취미 정도로 여겨졌던 책 수집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그리고 학문적인 흐름으로까지 발전했는지 그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대단한 이야기에는요, 어떤 결정적인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조용한 도서관이라던가 아니면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점잖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한 공작에 엄청난 장서가 쏟아져 나온 전설적인 경매 현장이었습니다. 그 열기가 어찌나 뜨거웠던지 훗날 역사가들은 이 경매를 두고 마치 나폴레옹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그 전투에 빗대어서 책들의 워털루 전투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책 경매 한 번이 역사 연구의 방향 자체를 바꿔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희귀한 책들이 더 비싼 값을 부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이전까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개인들의 열정을 하나로 꽝 하고 묶어서 우리가 역사를 보존하고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대한 물결의 시작점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책들의 워털루 전투,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모든 위대한 사건 뒤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숨어 있기 마련이죠. 이제 이 기념비적인 순간을 만들어낸 한 남자와 그의 아주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물건 파는 경매장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거대한 문화 축제였죠. 칼 대신에 돈다발을 들고 명예를 걸고 싸우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 같달까요? 무려 41일 동안이나 계속된 이 역사적인 대결을 위해서 전국에 숨어 지내던 은둔 고수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고요. 또 이제 막 책의 세계에 눈을 뜬 젊은 기사들이 아버지의 성을 박차고 나와서 이 영광스러운 경쟁에 기꺼이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컬렉션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 시작에는 정말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록스버러 공작은 메클렌부르크 슈트렐리츠 공작의 맏딸과 뜨겁게 사랑했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약혼녀의 바로 밑 여동생이었던 셜럿이 영국의 조지 3세와 결혼해서 왕비로 간택되면서 모든 게 꼬여버립니다. 당시 아주 엄격했던 국가의전상 미래 왕비의 언니는 영국의 신하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거죠. 결국 공작은 평생의 사랑을 눈앞에서 잃고 맙니다. 깊은 상심에 빠진 그는 사교계에서 완전히 발을 끊고 세상을 등지게 되는데요.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열정을 오롯이 책을 향해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 개인적인 불행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장서를 탄생시킨 씨앗이 된 겁니다. 그렇게 치열했던 책들의 워털루 전투가 딱 끝나자마자 승리의 기쁨에 취한 전사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축배를 들기 위해서만 모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책 수집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최초의 조직, 록스버러 클럽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클럽의 탄생은요, 경매가 불러일으킨 그 뜨거운 열기랑 에너지가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물이었어요. 그전까지는 다들 혼자서 고독하게 책을 모으던 개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조직으로 뭉치기 시작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경매의 하이라이트였던 1471년판 데카메론이 팔린 바로 다음 날 18명의 애서가들이 세인트 올번스 선술집에 모여서 이 기념비적인 사건을 자축하고 앞으로도 그들의 열정을 함께 나누고 키워나갈 단체를 만들자 하고 의기투합했던 겁니다. 록스버러 클럽의 저녁 식사는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거의 종교의식에 가까웠다고 할까요? 아주 엄격하고 독특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공식 건배사들이 있었던 거죠. 이 건배사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록스버러 공작, 데카메론을 인수한 사람, 인수의 술의 발명가들, 그리고 전 세계 애서가들을 위해서. 이 건배사들을 보면 인쇄술의 역사와 위대한 책들에 대한 그들의 기이할 정도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책은 단순한 수집품이 아니라 거의 숭배의 대상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딱딱해 보이는 건배사 뒤에 숨겨진 연애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요?
창립 멤버였던 조지프 해조우드의 기록을 보면요. 그곳은 격식과 유쾌함이 아주 절묘하게 뒤섞인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그는 수많은 훌륭한 음식들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와인이 넘쳐 흘렀다고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단순히 격식만 차리는 자리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과 술, 그리고 지적인 유머와 재치 있는 대화가 끊이지 않는 진짜 지식인들의 유쾌한 사교의 장이었던 겁니다. 이런 북클럽들에는요, 당시에 가장 똑똑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이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뭐랄까, 용광로 같은 곳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운동을 이끌었던 진짜 원동력, 바로 그들의 독특한 개성과 지독한 집착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식인 서클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는지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알렉산더 보주엘 경입니다. 그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이면서도 동시에 뼈를 깎는 듯 잔혹한 풍자를 휘두르는 그야말로 두 얼굴의 사나이였어요. 록스버러 클럽의 멤버이기도 했던 그는 희귀한 고문원을 직접 인쇄하고 싶어서 자기 집에 아예 사설 인쇄소까지 차릴 정도로 엄청난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섬세한 감수성은요, 그가 쓴 노래 가사에서 정말 잘 드러나요. 특히 이 노래는 부모가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면서 부르는 애틋한 작별의 노래인데요. 당시 스코틀랜드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던 로버트 번지의 작품만큼이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런데 그의 또 다른 얼굴은 정말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풍자 작품은요, 정말 지독할 정도로 냉소적이고 야만적이었어요. 그는 이 시에서 봉건 시대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블랙 유머를 통해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데요. 고작 돼지 한 마리를 옮기는 문제로 벌어진 사소한 전투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영주는 아들의 죽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돼지는 무사한가? 라고 묻습니다. 무사하다는 말에 그럼 됐어 라고 외치는 영주의 모습은 인간성이 완전히 마비된 당시 사회의 잔혹함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보주의 경의 천재성이 가진 전혀 다른 아주 차갑고 거친 이면이었습니다. 자, 여기 또 한 명의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존경받는 역사학자였던 로버트 서티스인데요. 이분은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학구적인 인물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주 짓궂은 장난꾸러기의 영혼이 숨어 있었죠. 그리고 이 장난기는 당대 최고의 문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위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마치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오래된 민요처럼 보이는 발라드를 직접 창작해서는 당대 최고의 문학 권위자였던 월터 스콧 경에게 슬쩍 보내기에 이릅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요, 누구를 해치려던 그런 악의적인 속임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일종의 예술가적인 변덕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내가 과연 그토록 깊이 연구했던 과거의 영혼을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지적인 호기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대성공이었어요. 월터 스콧 경은 이 가짜 발라드를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자신의 유명한 작품집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티스가 직접 지어낸 가짜 학술 주석까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아마 서티스는 이 엄청난 성공에 남몰래 아주 짜릿한 만족감을 느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부유한 신사들의 사교 모임으로 시작했던 이 북클럽들이 점차 그 성격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국가의 잊혀진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아주 진지하고 체계적인 사명감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의 새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북클럽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이전까지는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희귀한 책을 모으는 수집가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식을 보존하고 널리 퍼뜨리는 어떤 공공의 의무를 다하는 시대로 나아간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소수의 회원들만을 위해서 책을 찍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속에 잠들어 있던 나라의 위대한 문학적 보물들을 세상에 공개해서 다음 세대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이렇게 책을 출판하는 협회 모델이 너무나 성공적이다 보니까 곧 역사 분야를 넘어서 다른 학문 분야로도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정한 신학적, 지성적 관점을 가진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모델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시에 영향력이 컸던
옥스퍼드 운동의 지지자들은 앵글로 가톨릭 신학 도서관이라는 출판 협회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념을 담은 책들을 체계적으로 출판하고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록을 발굴하고 편집해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이 새로운 힘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책을 만드는 편집자 자신의 개인적인 집착이나 편견이 그들이 제시하는 역사적 사실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심각하게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죠. 이런 편집자의 영향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계보학, 그러니까 족보 연구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에게는 이 계보학이 너무나 매력적인 나머지 과거를 바라보는 유일한 렌즈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눈에는 세상 모든 역사가 결국은 가문의 역사로 보였던 거죠. 정말 놀라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대 법률에 관한 책을 편집하던 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서에서 우연히 발견한 단 하나의 이름에 그야말로 꽂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220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장황한 서문을 쓰기 시작했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서문의 내용이 책의 주제인 법률과는 거의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에서 시작된 끝도 없이 이어지는 미로처럼 복잡한 족보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계보학에 깊이 빠진 사람들을 아주 독특한 지적 현상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 같다는 거죠. 모든 역사적 사건과 인간의 경험을 결국 가계도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구조 속으로 전부 다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역사의 모든 복잡한 사건들은 결국 누가 누구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는가 하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는 셈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집중은요, 물론 믿을 수 없을 만큼 세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우처럼 책의 진짜 주제였던 법률의 내용이 수많은 조상들의 이름으로 가득한 숲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은 거죠. 모든 것이 오직 가계도를 완성하기 위한 재료로만 소비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책사냥꾼들의 세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책을 읽을 때 과연 우리는 과거 그 자체를 얼마나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누군가의 열정과 집착이 남긴 강력한 지문을 통해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결코 박제된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각자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이야기꾼들이 들려주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단 한 권의 책을 손에 넣기 위한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열린 축하 파티에서 시작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북클럽. 오늘 존 힐버턴의 서재의 사냥꾼과 함께 조용한 취미였던 책 수집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문화운동으로 폭발했는지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먼저 책을 둘러싼 그 치열했던 전쟁터로 가서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경매 현장을 직접 목격할 거고요. 이어서 어제의 적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하룻밤 만에 동지가 되어 전설적인 록스버그 클럽을 만들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탄생 비화를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는 조금은 기묘하기까지 한 비밀 의식은 또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나아가서 이들이 어떻게 잊혀가던 책들을 부활시켰고 이 작은 모임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떤 거대한 유산을 남겼는지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요, 조용한 책장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시작됩니다. 잉크 냄새 대신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곳. 바로 책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가장 장대하고 치열했던 전투, 그 한복판에서 말이죠. 책 경매가 전쟁이라니 이건 좀 과장된 표현 아닐까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19세기 초 이 책에 미쳐있던 열정적인 수집가들에게는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전쟁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연 인물은 바로 록스버그 공작입니다. 그의 서재에 있던 엄청난 장서들이 바로 이 전쟁의 원인이었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엄청난 컬렉션의 시작이 사실은 시련의 아픔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공작이 젊은 시절에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하필 그 여인의 여동생이 당시 국왕이던 조지 3세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신분 차이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사랑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 대신 세상의 모든 책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산을 책 수집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812년 마침내 공작의 서재가 경매에 나오자 유럽 전역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책의 워털루 전투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어요. 나폴레옹 전쟁이 향방을 갈랐던 그 워털루 전투에 빗댄 거죠. 그만큼 치열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기사들처럼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집가들이 이 영광스러운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최고의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런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궁극적인 목표, 모두가 차지하고 싶어하는 전리품이 있잖아요. 이 책의 워털루 전투에서는 그게 바로 단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1471년 크리스토퍼 발다르페르라는 인쇄업자가 찍어낸 보카치우의 데카메론 초판. 이것이 바로 이 전투의 성배였습니다. 입찰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그야말로 불꽃이 튀었죠. 그리고 마침내 나온 최종 낙찰가 무려 2260파운드. 지금 들어도 큰 돈인데 1812년 당시에 2260파운드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은 좋게 될 겁니다. 단 한 권의 책값이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이 경매는 순식간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열했던 전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어제의 적들이 어떻게 오늘의 동지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는지 그 놀라운 반전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사건은 정말 숨가쁘게 전개됐습니다. 41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경매가 끝나고 마침내 6월 17일 역사적인 낙찰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로 그날 저녁에 일어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책 한 권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웠던 경쟁자들이 축배를 들기 위해 한 선술집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책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한 가지 아이디어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아주 소박했어요. 오늘 정말 대단한 날이었어. 책 수집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로 기억될 거야. 우리 이날을 기념해서 매년 오늘 만나서 저녁이나 같이 먹는 거 어때? 딱 이 정도의 제안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사교 모임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이 작은 저녁 식사 약속이 앞으로 문학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운동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 클럽은 평범한 신사들의 사교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책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들이 모인 만큼 아주 독특하고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괴짜 같은 그들만의 문화를 빠르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모임의 핵심 중 하나는 아주 정교하고 심지어 성스럽기까지 한 건배 의식이었습니다. 거의 종교의식 같았죠? 순서 좀 보세요. 단순히 록스버그 공장만을 위해 건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설의 책, 데카메론을 인쇄한 크리스토퍼 발다르페르를 위해서도 건배하고요. 더 나아가 인쇄술의 아버지들, 구텐베르크와 그의 동료들을 위해서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인데요. 전 세계의 비블리오마니아, 즉 책에 대한 광적인 사랑을 위하여라며 자신들의 열정 그 자체를 축복했죠. 마지막으로는 록스버그의 블랙레터 소년들이라며 스스로를 칭하며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들만의 비밀 암호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라는 기호인데요. 옛날 영어에서 덜을 표기하던 방식입니다. 회원들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 이 기호를 꼭 사용했어요. 이건 마치 비밀 결사대의 암호처럼 나는 너의 동지다 라는 걸 보여주는 표식이었죠. 그들이 그토록 숭배했던 중세시대의 손으로 쓴 듯한 독특한 고딕 서체, 블랙레터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기도 했고요. 그럼 초창기 모임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한 회원이 남긴 기록 덕분에 우리가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데요. 훗날의 근엄하고 진지한 학술단체와는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유쾌함과 날카로운 재치, 깊은 지혜가 한데 어우러져서 때로는 시끄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기이하기까지 한 사교 모임에 가까웠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학술 출판에 집중하는 진지한 모습과는 정말 다르지 않나요? 회원이었던 조세 페이지루드가 남긴 이 기록은 정말 압권입니다. 번득이는 재치들이 너무 많았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만취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만은 테이블 밑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이 문장의 행간을 읽어보세요. 이 말은 즉 평소에는 만취해서 테이블 밑에 널브러져 있는 게 다반사였다는 뜻이잖아요. 점잖은 신사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괴짜들의 유쾌하고
떠들썩하고 어쩌면 좀 혼란스럽기까지 한 파티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떠들썩한 만찬과 건배만으로 클럽이 계속될 수는 없었겠죠. 이들은 곧 자신들의 취미를 넘어서는 더 높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희귀하고 잊힌 문학작품들이 시간의 먼지 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숭고한 사명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심오한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각 회원이 사비를 털어서 희귀하거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책을 한 권씩 재인쇄해서 동료 회원들과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칙 하나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개인의 수집욕이 잊힌 문학을 지키는 숭고한 공동의 사명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어요. 초기 작업들은 좀 아마추어 같기도 했지만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옛 영문학과 고대 로맨스 같은 작품들을 사라지지 않게 보존하는 것. 이 클럽 회원들의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 보저웰경입니다. 이분은 그냥 책 한 권 인쇄하는 데 돈을 대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자신의 저택에 개인 인쇄소를 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식자공이 되었다는 그의 말처럼 순전히 잊힌 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그 기쁨 하나만을 위해 직접 인쇄공이 되기를 자초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여러분, 이게 당시로서는 얼마나 혁명적인 발상이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전까지 출판이라는 건 철저히 상업적인 활동이었어요. 책을 찍어서 팔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록스버그 클럽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협력적이고 비상업적인 출판, 이윤이 아니라 보존을 위해 개인의 돈과 집단의 노력을 모은다는 이 개념은 훗날 수많은 학술단체가 따르는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록스버그 클럽의 영향력은 그들만의 출판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른 들판에 불씨를 던진 것처럼 이들의 활동은 학계 전반에 거대한 불길, 즉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록스버그 클럽이 뿌린 씨앗이 얼마나 울창한 숲을 이루었는지 이 표가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모델이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영국 전역에서 비슷한 클럽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월터 스콧 경은 스코틀랜드 역사와 문학을 위한 베너타인 클럽을 만들었고, 글라스고에서는 메이틀랜드 클럽이, 런던에서는 캠던 협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클럽들은 각자 특정 분야에 잊힌 역사를 되살리는 데 헌신하면서 학문의 지평을 엄청나게 넓혀나갔습니다. 결국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몇 부유한 괴짜들의 저녁 식사 모임에서 시작된 일이 과거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전까지는 개인 서재 깊숙한 곳에 갇혀서 소수만 볼 수 있었던 귀중한 지식들이 이들의 손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와 우리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거대한 도서관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을까요? 디지털 아카이브와 수많은 온라인 포럼의 시대에 말이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잊힌 음악을 발굴해서 공유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고전 게임의 데이터를 보존하고, 오래된 웹사이트를 아카이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21세기의 록스버거 클럽이 아닐까요? 책의 형태는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그 열정만큼은 시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잖아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모든 게 캄캄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어둠 속에도 이야기는 분명히 숨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조니 힐 벨비턴의 책 사냥꾼이라는 책은요, 바로 그 캄캄한 과거 속에서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정말 놀랍고도 기발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어떤 시대가 스스로에 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시대의 역사를 과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모든 역사가가 마주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특히나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그 두꺼운 과거의 장막, 이걸 대체 어떻게 걷어내야 할까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정말 흥미로워요. 역사가한테 거의 탐정이 되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왕조실록이나 공식 연대기 같은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에이, 저건 그냥 황당한 신화나 전설이잖아 하고 무시당했던 바로 그 이야기들 속에서 진실에 빛나는 조각들을 찾아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먼저 역사의 어둠,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예를 들어서 그 위대한 로마 제국, 그 시작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정말 놀랍게도 로마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초기 역사를 제대로 기록으로 남기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텅 빈 역사의 자리는 우리가 잘 아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의 신화로 채워져 버렸죠. 사실 유럽의 많은 초기 국가들의 역사도 이와 비슷해요. 거의 거대한 백지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보시면 고대 로마의 그 텅 빈 역사하고 초기 유럽의 상황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았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한 사회가 스스로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그 진짜 이야기는 시간이란 안개 속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빈자리는 인간의 상상력, 바로 신화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 잃어버린 역사의 단서는 대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여기서 이 책이 정말 뜻밖의 장소를 딱 가리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성인들의 전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시 글과 기록은 교회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바로 그 교회가 소중하게 보존했던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 안에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 이제 성인들의 삶, 이게 과연 신화일까? 기록일까? 하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악다 상토룸이라는 걸 소개해드려야 하는데요. 이건 정말이지 모든 성인의 삶을 기록하려고 했던 수세기에 걸쳐서 이어진 인류의 어마어마하고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이 바로 악타 상투룸. 우리말로 하면 성인들의 행전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였냐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찼던 기록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힐 정도예요. 목표가 뭐였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력에 있는 모든 날에 해당하는 성인들의 삶을 정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겠다. 이런 거대한 시도였던 거죠. 아니 그럼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단적인 예로 10월 딱 한 달치 성인들의 삶을 모았는데 그것만으로도 진짜 거대하고 두꺼운 책이 무려 13권이나 빼곡하게 채워졌다고 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 11월하고 12월은 시작도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와,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방대한 기록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걸 과연 역사 그 자체로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 책들은 냉정한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가 아니거든요. 온갖 기적, 초자연적인 사건, 아니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 인용문을 보시면 당시 역사가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깊은 회의감이 아주 잘 드러나요. 한마디로 성인들 이야기는 그냥 기이하고 낭만적인 소설 같은 걸로 무지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건 오히려 진짜 역사를 오염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즉, 역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망친다고 본 거죠. 자, 이제 기적 속에 숨겨진 진실, 바로 행간을 읽는 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책이 정말 혁명적인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뭐냐면요. 기적 그 자체는 믿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대신 뭘 하라고 하느냐? 그 기적이 일어나는 배경, 주변의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세부 사항들, 거기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내가 후세를 위해 역사적 사실을 남겨야지 이런 생각 1도 없었어요. 오직 우리 성인의 위대함, 우리 신앙의 위대함을 널리 전파해야겠다 이 생각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무심코 언급된 사람 이름, 지명, 당시의 관습 같은 세부 사항들은요. 기적이라는 주연 배우를 빛내기 위한 그냥 무대 장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무심코 설치된 무대 장치에 진짜 역사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코틀랜드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이야기 중 하나에서 가져온 구절인데요. 성 콜룸바라는 분이 네스 강가에서 어떤 무리를 딱 마주친 장면이에요. 상황을 보니까 강을 건너야겠는데 배는 저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제자 중 한 명한테 네가 헤엄쳐 건너가서 저 배를 가져오너라 하고 명하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그 유명한 네스호의 괴물, 그 전설의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전설은 이래요. 제자가 막 강을 헤엄쳐 건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물속에서 거대한 괴물이 팍 나타난 거죠. 그때 성 콜룸바가
신성한 힘으로 괴물을 꾸짖어서 제자의 목숨을 구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행간을 읽는 법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기적이 진짜 있었냐 아니냐,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진짜 역사적인 단서들이죠. 자, 한번 볼까요? 첫째, 네스강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죠. 둘째, 지역 주민들이 물짐승한테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셋째, 강을 헤엄쳐 건너는 게 당시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넷소 괴물에 대한 믿음 혹은 소문이 이미 그 옛날부터 존재했다는 것. 바로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보면 진짜 고고학 발굴 작업이랑 똑같아요. 자, 1단계. 일단 흥미로운 기적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2단계. 기적, 초자연적인 사건. 이런 건 일단 옆으로 싹 걷어내요. 이게 흙을 걷어내는 과정이죠. 3단계. 그 사건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들, 그러니까 사람, 장소, 물건, 당시 관습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목록으로 쫙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그 찾아낸 조각들을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춰서 잃어버렸던 과거의 모습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전설이라는 두꺼운 흙을 조심스럽게 붓으로 털어내고 그 아래 반짝이는 역사의 유물을 발견하는 과정,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제 고대 사회를 들여다보는 창, 즉 성인들의 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한번 재구성해 볼까요? 이 고고학적인 방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면요, 무려 1400여 년 전 사람들의 삶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당시 사회 구조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 콜럼바의 전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묘사한 라틴어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극빈층을 가리키는 플레베이오스 파우페리무스부터 아주 부자인데 지독하게 인색한 남자를 뜻하는 디비테 테나키시모까지, 심지어 아내랑 싸우는 평범한 사람 이야기도 나와요. 시대는 달라도 사람 사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참 비슷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기록들을 보면요, 당시 사람들이 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도 알 수 있어요. 책은 그냥 정보 부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불에 타거나 물에 빠진 책을 구하기 위해서 성인이 기적을 행할 정도로 신성한 유물이었고요. 어떤 책은 특정 가문이 대대로 물려받는 권력의 상징이었고, 또 어떤 책은 전쟁터에 들고 나가는 신성한 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성인인 켄티게른의 이야기에서는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야기가 좀 막장 드라마 같은데요. 한 여왕이 자기 애인한테 반지를 줬는데 질투에 눈이 먼 왕이 그걸 몰래 훔쳐서 강에 던져버린 거예요. 공경에 처한 여왕이 성인에게 막 도움을 청하니까 그가 강에서 잡힌 물고기 뱃속에서 그 반지를 기적적으로 되찾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게 오늘날 스코틀랜드의 대도시인 글래스고의 공식 문장, 그러니까 도시를 상징하는 마크의 기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와 반지, 이 전설 속 상징이 도시의 정체성이 된 거죠. 6세기의 전설이 현대 도시의 상징으로 직접 이어지는 정말 역사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로 된 기록을 넘어서 땅 위에 남겨진 물리적인 증거로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바로 스코틀랜드 곳곳에 남아있는 픽트족의 미스터리한 돌들, 여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성인들의 전기라는 문헌과 실제 고고학적 유물을 연결시키는 아주 멋진 작업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성 콜럼바가 픽트족의 왕을 만났다고 기록된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묘사가 오늘날 네스강 근처에 실제로 남아있는 크레이그 패드릭 요새와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책 속의 이야기가 현실의 땅과 만나는 정말 짜릿한 순간이죠. 이 픽트족의 돌들에는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상징들이 가득해요. 초승달 모양의 웬 막대기가 그려져 있고, 용도를 알 수 없는 빛이나 거울, 심지어 코끼리처럼 보이는 정체불명의 동물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이 이 기묘한 그림들의 의미를 풀기 위해 머리를 싸맸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주 거창하고 낭만적인 이론이 등장했어요. 이름하여 동양기원설. 돌에 새겨진 코끼리가 고대 인도와의 교류를 의미하고, 각각의 상징들은 우주나 태양 같은 아주 심오한 철학적,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곧 훨씬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고리버들 세공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답을 찾기 위해
뭐하러 저 멀리 동양까지 가냐고 말합니다. 답은 바로 픽트족의 일상생활, 그들이 나뭇가지를 엮어서 집을 지었던 그 평범한 기술에 있다는 거죠. 이 두 이론의 극명한 대비는요, 이 책이 관통하는 핵심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실은 멀고 거창하고 환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발밑, 즉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세부사항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돌에 새겨진 그 복잡하고 아름다운 무늬는 어쩌면 심오한 우주론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매일 살던 집의 아름다운 매듭을 표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를 구하는 책들, 그리고 책 사냥꾼이 발견한 진정한 보물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이 오래된 책들의 가치는 낮아 보일 수 있어요. 그저 황당하고 믿기 힘든 신화 모음집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가치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과거의 수집가들은 단지 낡은 책 한 권을 구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문을 구해낸 겁니다. 의도하고 남긴 기록이 아니기에 오히려 더 정직한 역사의 창문 말이죠. 결국 책 사냥꾼의 여정은 단순히 희귀한 물건을 수집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미래의 누군가가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도록 그 역사의 원재료를 보존하는 숭고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몰랐을지라도 그들은 역사 그 자체의 고고학자였던 셈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먼 미래의 역사가들은 과연 우리 시대의 어떤 기록을 성인들의 전기처럼 사용하게 될까요? 우리가 무심코 남긴 쇼핑 영수증,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한 장, 혹은 친구와 주고받은 이메일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 시대의 진짜 진실을 담고 있는 보물창고가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존 힐버튼의 서적 사냥꾼과 함께한 여정,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이 품고 있는 그 오래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지켜낸 사람들, 자신이 어떻게 또 다른 역사가 되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리처드 드 베리의 이 말,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서적 사냥꾼의 세계를 여행하는 우리의 정신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담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책이란 게 그냥 종이 뭉치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는 지혜롭고 인내심 많은 스승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우리의 탐험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집가들에게는 그야말로 궁극의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성인들의 삶을 기록한 방대하고 오래되고 또 때로는 정말 기이하기까지 한 연대기들입니다. 여기서는 역사와 신화 그리고 믿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로 뒤섞여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도서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너무 거대해서 이걸 시작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이어지는 거예요. 악타 상토름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1년 365일 달력에 있는 모든 날의 모든 성인들, 그들의 삶을 전부 기록하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도였죠. 지금까지 출판된 것만 해도 60권이 넘어요. 그것도 그냥 책이 아니라 아주 큰 판형의 폴리오판으로요. 그런데도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양이 얼마나 방대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거대하고 공식적인 기록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개인적이고 뭐랄까 기이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로버트 우드로라는 스코틀랜드 목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주목할 만한 특별한 섭리라고 부르면서 모아둔 사적인 기록들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우드로는 체인질링, 그러니까 요정들이 몰래 바꿔치기 한 아이라고 의심되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겨우 2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끔찍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치즈 2덩이를 통째로 먹어치우고 자기 형제의 목을 베려고까지 했다니? 정말 섬뜩하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살인사건의 핵심 증인이 다름 아닌 유령이었다는 거죠. 한 하일랜더 남성 앞에 유령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인 범인들의 이름을 똑똑히 밝혔다는 거예요.
물론 저지대 출신 배심원들의 편견 때문에 결국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못했지만요. 이 이야기는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을 때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불안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절박함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 설교자가 있었는데 너무 훌륭한 설교를 하고 싶었던 나머지 악마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것도 자기 피로 서명을 해서요. 이 끔찍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 노회 전체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만 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고 바로 그 계약서가 지붕에서 툭 하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르드로의 아날렉타는 그야말로 당대의 온갖 초자연적인 믿음이 담긴 보물창고 같아요. 이건 그냥 기이한 이야기 모음집이 아닙니다. 자연과 초자연의 경계가 아주 희미했고 신의 심판이나 악마의 유혹 같은 게 일상에 스며들어 있던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 그들의 불안과 희망을 필터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매혹적인 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오래된 책들은 또 장대한 대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북부에서 성 콜룸바가 아주 유명한 괴물과 딱 마주쳤던 사건처럼 말이죠. 네스호 괴물에 대한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성 콜룸바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오직 신앙의 힘으로 괴물과 맞섭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신성한 명령 한마디면 거대한 짐승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자, 이제 양피지에 쓰인 이야기에서 돌에 새겨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책이 침묵하거나 아예 사라져버렸을 때 과거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거는지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픽트족이 남긴 이 조각석들은 역사상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운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 문양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 돌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징이 바로 이 코끼리를 놀랍도록 닮은 생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기상천외한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들조차 처음 보고 공포에 떨었다는 이 거대한 동물이 어떻게 머나먼 스코틀랜드 북부의 돌에 새겨질 수 있었을까요? 초기 고고학자들은 이 상징을 설명하려고 온갖 복잡한 동양 신화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현실적인 이론도 있어요. 이 복잡한 패턴들이 사실은 초기 켈트족 건물에 쓰였던 정교한 등나무 세공 기술을 그냥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라는 거죠. 거창한 신화가 아니라 일상의 기술에서 예술의 기원을 찾는 아주 우아한 설명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풍경은 다른 단서들도 품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패드릭에 있는 이 유리화된 요새처럼 말이죠. 이곳이 바로 성 콜룸바가 방문했던 픽트족의 브루드 왕의 궁정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아니, 접착제도 없이 어떻게 외딴 언덕에 저런 요새를 지었을까요? 픽트족은 돌과 목재를 겹겹이 쌓은 다음에 거기에 거대한 불을 붙인 겁니다. 섭씨 1000도가 넘는 열기가 돌을 녹여서 서로 단단하게 엉겨붙게 만들었고 그 결과 유리처럼 단단한 벽이 만들어진 거죠. 과거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또 다른 방식, 바로 이 성스러운 우물을 통해서입니다. 한때는 이교도들의 숭배 중심지였던 곳들이 나중에는 기독교 성인들의 장소로 바뀌었고 지금도 여전히 병을 낫게 해준다고 믿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서적 사냥꾼의 눈을 통해 먼 과거를 탐험해 갔습니다. 이제 렌즈를 돌려서 존 힐버튼, 바로 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줄 마지막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그의 아내가 남긴 회고록을 바탕으로 만든 연대표입니다. 위대한 서적 사냥꾼의 마지막 몇 년이 얼마나 애처로웠는지를 보여주죠.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결국 인생의 가장 큰 희생을 치러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대작을 끝낸 후에 버튼은 평생 모은 자신의 도서관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가족과 출판사가 뜯어 말렸죠. 그건 그냥 책을 파는 게 아니라 평생을 바친 열정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와 같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말년에는 성격의 전혀 다른 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 너무 부끄러워해서 아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나눠주는 동안 자기는 어둠 속에 숨어 있곤 했대요. 그의 열정이 책에서 사람에게로 옮겨간 아주 중요한 변화였던 거죠. 아내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은 아주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고통도 거의 없었고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조급한 성격도 부드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요. 평생 책 속에서 지혜를 찾았던 사람의 마지막은 이처럼 고요했습니다. 존 힐버트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도서관은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서적 사냥꾼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트는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인물들을 소개해줬습니다. 책이라는 공통된, 때로는 강박에 가까운 열정으로 똘똘 뭉친 하나의 공동체죠. 그들의 이런 기벽과 전문 분야들은 책을 사랑하는 방법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책을 수집하고 찾아 헤매고 또 소중히 보존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열정과 헌신, 그리고 과거와 어떻게든 연결되고 싶어하는 깊은 갈망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책 사냥꾼은 단순히 책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에 맞서서 기억을 지키는 파수꾼인 셈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책장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책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단순히 그 안에 담긴 내용뿐만 아니라 그 책들을 모은 수집가,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